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치료보다 아이가 편안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끝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이의 가능성이 꺼지지 않게 옆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외곽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레이첼 밀러입니다. 남편 에단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 햇살 잘 잤어? 그 한마디가 우리 집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딸 클로이는 7살이었습니다. 유난히 말이 적었지만 눈으로 말하는 아이였죠. 아이가 웃을 때면 가게 안의 손님들도 조용히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클로이가 카운터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설탕이 묻은 쿠키를 조심히 뜯어먹는 모습은 우리 가족이 힘들게 버텨온 시간들을 보상해주는 풍경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클로이가 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꼭 흔들리던 머리끈이 어느 순간부터는 고정된 채였습니다. 클로이, 왜 안 뛰어? 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다리가 잘 안 움직여.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웃으려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엄마가 무너지면 아이는 2배로 무너지니까요. 그럼 오늘은 아빠가 업어줄까? 에단이 장난스럽게 말하며 아이를 들어올렸고 클로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아이가 가진 힘의 웃음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안심시키려고 짜낸 웃음이라는 걸요. 처음 찾은 병원에서는 성장통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도 했고 수치도 괜찮다고 했고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시간 동안 아이는 더 아팠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가 이불 속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아파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자는 척을 하다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울었어요.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버티려 했습니다. 가게에서는 늘 침착한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새벽이면 커피 원두 봉투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손을 멈추곤 했습니다. 레이첼, 나 무섭다. 남편이 그렇게 말한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큰 병원을 찾아갔고 더 정밀한 검사를 했고 더 많은 진료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을 옮길수록 답은 더 멀어졌습니다. 검사는 늘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로 끝났고 예약은 늘 몇 주 뒤였습니다. 아이의 고통은 예약 날짜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큰 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진단을 들었습니다. 병명은 낯설고 길었고 의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희귀 질환입니다. 면역과 골수 기능이 함께 영향을 받는 형태라 예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최선을 다했다는 눈빛이 아니라 가족이 무너질 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는 치료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아이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이 차가워졌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안 울어. 그 말이 너무 슬퍼서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는데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아이는 내가 엄마를 울렸다고 생각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레이첼, 우리 포기하자고 말하면 클로이는 그 말을 제일 먼저 믿을 거야.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아이는 늘 엄마 아빠가 말하는 세상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에게 포기라는 단어가 들어갈 세상을 주지 않기로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깼습니다. 이상하게도 알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깨어났고 귀가 먼저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숨이 고르면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했습니다. 의학 용어를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찾고 싶은 건 학술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끝까지 붙잡아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해외 환자 가족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에서 한 문장을 보고 멈췄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치료가 아니라 돌봄을 배웠다. 그 글에는 과장된 기적담 대신 아주 사소한 장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오르기 전에 간호사가 먼저 왔다는 이야기, 부모가 지치면 설명을 다시 해줬다는 이야기, 아이가 무서워하면 누군가 손을 잡아줬다는 이야기.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소함이 우리에게는 너무 절실한 것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애단 한국에 문의해보고 싶어요. 진짜로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보지 못하게 고개를 돌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문의라도 해보자. 우리는 진료 기록과 검사 자료를 정리해 한국의 국제진료창구로 보냈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능성 없음이라는 말을 다른 언어로 한 번 더 듣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화상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화상 진료에서 만난 의사는 감정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의 하루 패턴, 열이 오르는 시간대, 먹는 양, 잠드는 방식, 아이가 무서워하는 순간. 그리고 말했습니다.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아이가 무너지는 구간을 막아야 합니다. 그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가능성이란 단어가 공기처럼 들어왔어요. 화상 상담이 끝나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울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볼 수 있겠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간만에 잘 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가능한 밤이 돌아온 겁니다. 한국행 비행은 두려웠습니다. 긴 시간, 낯선 나라, 그리고 아이의 컨디션.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우리 옆에 앉은 한국인 중년 여성이 아이가 힘들어하자 조용히 담요를 건넸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덮어요 한마디. 또 다른 승객은 우리에게 통로 쪽 좌석을 양보해줬습니다. 아이 움직이기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국에서도 친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받은 건 친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배려의 습관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코디네이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작은 목베개, 따뜻한 물.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그 물건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헤매지 않게 만들어진 동선이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절차는 이동 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좋은 말이 아니라 낭비 없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아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 조용해. 저는 아이의 그 한마디에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곳은 소란이 아니라 안정으로 움직인다는 걸. 치료가 시작되고 아이는 힘들어했습니다. 아이의 몸이 버티는 걸 보는 건 부모에게 고문입니다. 치료 시작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아이의 숨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거칠어지고 빨라지고 불안정해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클로이야.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손을 만지니 뜨겁고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일어나 아이의 체온을 재려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 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복도에서 간호사를 찾고 설명하고 기다리고 의사가 오고 지시가 내려가고 그 사이 부모는 무너지고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봐. 우리가 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를 들을까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출 버튼을 누른 지 30초도 안 돼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고 그 뒤로 또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체온 몇 도죠? 39.2입니다. 산소포화도 확인합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정확했고 동선은 빨랐고 시선은 아이에게만 고정돼 있었습니다. 지금 해열제 투여하겠습니다. 혈압 확인하고요. 한 명이 말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이미 링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예상 가능한 반응이에요.
지금 바로 조치 들어갑니다.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상 가능한 그리고 지금 바로. 저는 그 두 단어를 미국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상 밖이었고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간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클로이 체온이 빠르게 올라갔는데 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지금 해열제 들어가고 있고요. 5분마다 체온 체크할 겁니다. 만약 떨어지지 않으면 담당 선생님 바로 호출합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수액 속도를 조절하고 아이의 맥박을 재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응급은 소란이 아니라 침착함으로 처리된다는 걸. 미국 응급실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빠른 발걸음, 큰 목소리, 긴장된 공기.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조용했지만 빨랐고 차분했지만 정확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말없이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간호사는 5분마다 정말로 체온을 쟀고 그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8.9입니다. 38.6입니다. 38.2입니다.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제 심장도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고 아이를 보고 우리를 봤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제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또 오르면 바로 연락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선생님 새벽인데 의사는 잠깐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도 주무세요. 제가 지킬게요.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잤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잔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지키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제가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언제 올지, 의사가 확인했는지, 약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모든 걸 제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아이를 지키고 있었고 사람이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우며 아이의 작은 양말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양말이 너무 작아서 손바닥 안에 숨을 정도였습니다. 이 작은 발이 다시 뛰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담당 간호사가 제게 작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어머님, 물 조금 드세요. 어머님이 쓰러지면 아이가 더 무서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동안 저에게 당신도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흘렀고 아이는 회복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면역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주신 기록을 보니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골수 기능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 치료가 잘 맞았어요. 이제 관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통증과 발열도 약물로 조절 가능한 수준이 됐고요. 클로이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학교도 갈 수 있고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어요. 물론 무리는 안 되지만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이제 아픈 아이가 아니라 관리하며 사는 아이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어머님이 가장 잘 아시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 들었던 편안하게 지내세요와 한국에서 들은 관리하며 살 수 있어요는 완전히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는 포기였고 하나는 희망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받던 날 병실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돌아가며 짧은 글을 남긴 롤링페이퍼였습니다. 영어도 있었고 한국어도 있었고 그림도 있었습니다. 클로이야, 너는 정말 용감했어. 엄마 아빠도 정말 잘 버텼어요. 다음에 한국 오면 꼭 놀러와요. 그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한국은 무서운 곳 아니었어.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뛰어도 돼?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뛰어도 돼.
엄마는 내가 뛰는 소리를 다시 들을 거야. 우리는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치료법이 아니라 한 가지 확신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가족을 다시 봄으로 데려왔습니다.